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오늘 방송은 2023년 12월 정기회의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국방부 소식을 전한 YTN 보도부터 분석해봅니다. 초급 간부처 등 세심한 면모까지 하나하나 살펴나간 YTN 보도들,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이어서 국민을 위협하는 안전 불감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시청자 안전을 책임지는 언론의 바른 보도 자세는 무엇인지 진단해봅니다. 학교 폭력 실태를 전한 대담은 어땠을까요? 시청자 경각심을 높이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데 바람직한 방식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봅니다. 2023년 12월 마지막 시청자위원회 역시 다채롭고 풍성한 비평들로 가득했는데요. 시청자위원회 애정 깃든 여러 의견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정주영입니다. 2024년 첫 시민데스크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갑진년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한 새해가 지나고 지난해 다짐한 결연한 계획들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계실 텐데요. 지난 한 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을 동력 삼아 저희 YTN도 올 한 해 공정방송을 위해서 더욱 힘쓰겠습니다. 보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시청자 정보 습득 창구의 중심에 늘 YTN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2023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YTN 시청자위원회 12월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에 전국 섹션으로 울산 지역 SO인 울산중앙방송 JCN이 보도한 오토바이 탈 때 공사장 안전 모드 가능할까라는 보도입니다. 보도 요지는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가급적 올바르게 안전모를 착용하라는 경찰 코멘트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안전모는 물론 공사장 안전모를 말합니다. 법 이전에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 보도가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공장이 많은 울산 지역뿐 아니라 보도를 접하는 일반 시민에게도 공사장 안전모 착용이 문제가 없다는 안전 불감증을 불러일으키고 면죄부를 주는 식의 보도가 아니겠냐고 봅니다. 오토바이 헬멧과 공사장 안전모는 재질부터 머리의 어느 부위를 감싸는지까지 오토바이를 타지 않더라도 일반인 육안으로 봐도 공사장 안전모와 오토바이 헬멧, 자전거 헬멧이 확연히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기존의 다른 매체의 보도에 보면 공사장 안전모나 자전거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탔다가 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헬멧을 꼭 쓰라고 경각심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의 보도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모 건은 말씀 주신 맥락으로 보면은 제가 듣기에도 방송으로는 조금 부적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 전국부 지역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SO 리포트도 함께 관리하고 있는데 전달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엄선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월 14일 더 뉴스에서 학교폭력 10년 만에 최대 실태와 대책은 이라는 타이틀로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보도는 사실은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전문가 대담으로 이루어졌던 보도 내용인데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 이제 일상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학교 폭력의 신고 건수가 증가된 원인과 유형을 좀 다층적으로 살펴보았던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교 폭력이 증가한 이유 그 자체보다는 사회적인 환경이나 또는 환경의 변화나 또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과 또 교차를 해서 비교적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인터뷰 중에 이제 대담을 이어간 그날은 이제 변호사분이 전문가로 출연을 하셨는데요. 그 전반적으로 현재 학교 폭력 실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견지하고 계시지 않은 듯한 발언을 이어가신 부분이 굉장히 의아했고 또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학교 생활이 중단되었다가 일상 회복이 되면서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줄어들고 작은 마찰도 폭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라고 분석을 하신다든가, 또는 갈등 해소 능력이 증가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교 폭력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분석도 하셨습니다. 말미에 하셨던 말씀이 사실 가장 우려가 됐었는데, 학교 폭력이 성장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시기도 하셨는데, 물론 인식의 개선 정도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완화될 수 있는 지점들이 물론 있겠으나, 이것이 모든 학교 폭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전문가의 발언으로서 전반적으로 현재 학교 폭력 수위가 그리 심각하지 않고 예방 조치나 학부모 또는 학생들의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어 가고 있다라는, 어찌 보면 약간 이상적일 수 있는 방향성의 발언을 다수 하신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오히려 학교폭력 수위에 따른 세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던가, 또는 무분별한 미디어의 노출로 인해서 폭력이 일상화된다던가,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국에는 사회성을 회복하고 사회 안으로 다시 안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될까 하는 보다 깊이 있는 고민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변호사분 이제 출연을 섭외할 때도 변호사분이더라도 이제 해당 분야의 좀 전문성,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쪽에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이 부분도 해당 분야에 조금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본인의 어떤 주관성에 기반해서 조금 받아들이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발언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사전사후라도 조금 스크린을 좀 더 철저히 하려고 제가 편집부서와 지속적으로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봄과 관련된 기사들인데요. 그동안 저도 정말 많은 기사들도 나왔고 또 전문 문화 평론가와의 인터뷰도 많이 진행이 되어서 영화를 깊이 있게 톡파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저도 그 해당 영화의 흥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특히 MZ세대의 영화에 대한 열광인데, 이들의 양태에 대한 보도가 단지 현상적인 보도에 그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MZ세대의 양상에 대해서 언급한 뉴스들을 보면 심박수 챌린지가 MZ세대에서 유행 중이고, 이들이 실존 인물들의 근황과 뒷이야기를 찾아보는 일명 에듀테인먼트를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N차 관람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에듀테인먼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나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고 역사에 관심이 생겨서 다시 공부를 하는 것이 그렇게 특이할 만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왜 이것이 기사거리가 될 만큼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인 보도뿐만이 아니라 이게 왜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 그리고 MZ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이게 왜 조금 더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등을 다른 후속 보도가 이루어진다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영화가 이제 범죄도시 외에는 이번이 두 번째다 보고, 또 최근에 아무래도 한국 영화가 여러모로 침체기에 들어선 즈음에 이제 이런 히트작이 나오면서 좀 더 관심이 집중된 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보도량은 많았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좀 의미를 톱파본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깊이에 대한 아쉬움은 항상 YTN에게 시청자분들께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맥락 속에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한다는 대답에는 당장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부의 영화 담당이 이제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기자 한 명이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오랜 시도 끝에 그 이제 직접 제작자나 출연 배우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도 좀 공을 들여서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대신하려고 노력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그 깊이에 대한 지적들은 제가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대법원 연장근로 시간에 관한 판결 보도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판결이 이제 12월 7일 날 선고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12월 12일 날 매일노동뉴스에 최초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저희가 대법원 판결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1심이나 원심 판결문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 사건은 형사사건이었고요. 일주간 12시간을 추가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53조 위반에 대한 문제였는데 해당 기사가 그냥 단순히 해프닝으로 우리 끝났구나 했고, 그래서 다른 여타의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25일 날 YTN과 연합뉴스TV에서 이 판결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26일부터 일제히 모든 언론사들 판결 내용이 소개가 됐고요. 전체적인 취지는 이게 형사사건이라는 거는 속 뺐고 하루에 최대 근로시간에 한도 없이 무한정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하는 보도가 주 내용입니다. 당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일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장 21.5시간까지 가능한 게 현행 법률이거든요. 예전부터 나왔던 게 일일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하루에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이런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적으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그 판결도 일주간 12시간이 넘느냐 아니냐 이 갖고 이제 판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오히려 고용노동부나 재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일 연장근로 한도 없으니 무조건 근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도가 된 게 좀 아쉽다는 거죠. 다만 그래도 YTN 같은 경우는 직장갑질 119 변호사라든가 고대 노동대학원 교수의 대담 통해서 좀 해당 판결의 의미라든가 그리고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 이런 걸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줬다는 점에서 나름 좀 긍정적이나, 아직까지 그 범위가 단순히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 요거 정도 필요하지 않은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판결의 취지 자체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휴일날은 연합뉴스에서 쓰는 거를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으면 그냥 받아서 쓰는 형태로, 특히 휴일날은 그렇게 많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상당히 많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노동부에서 곧바로 행정해석의 변경 등을 통해서 기존에 추진하던 노동시간 개편 문제와 맞물려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입장은 노동부대로, 또 거기에 대해서 노동계가 갖고 있는 우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면밀하게 추적해 가면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주공항의 대설특보와 관련된 보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보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뉴스앤이슈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제주도에 있는 한 여행객을 무려 4분 이상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 하신 여행객으로부터 여러 가지 현재 어려운 상황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을 듣고 그걸 전달해 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앵커가 잘 질문하고, 또 비록 한 분의 여행객 인터뷰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보도 내용을 보여주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있었던 더 뉴스에서의 또 다뤘던 또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더 뉴스에서도 여행객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앞에 여행객 인터뷰와 달리 이 인터뷰 하시는 분이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시고 짤막한 답변만 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정보도 전달이 안 되고 설명도 못 해주는 과정이었고요. 물론 앵커분들께서 그 시간이나 알차게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질문하고 좀 유도를 했습니다만,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그렇게 충분한 이렇게 답변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물론 일반 여행객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그분이 종합적으로 뭐 파악하고 설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조금 이 진행을 좀 다르게 빨리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런 상황이 생기고 현장에서 이런 여의치 않다고 한 판단이 되면 빨리 제가 볼 때는 빨리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준비된 다른 관련된 취재 내용을 보도를 하고 또 아니면 다른 뉴스들을 또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의 진행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조금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주공항 부분 인터뷰의 문제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사건 사고 현장에서 좀 전문가나 준비된 분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인터뷰할 때 항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뭐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미리 사전에 충분히 통화를 하면서 이분이 어느 정도 인터뷰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 체크도 해봅니다만 막상 또 이제 전화 이렇게 생방송 들어가면 또 이게 잘 뜻대로 안 되시는 분들도 가끔 생기는데 그래서 늘상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사전 그 체크 과정에서 좀 더 꼼꼼히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4층 편집부 인원들이랑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날 국방부가 이제 초급 간부들의 복지가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국방부에서 초급 간부들의 복지를 높여주겠다라고 보도를 했고 그래서 뭐 소위나 하사가 2027년이 되면은 연봉 5천만 원까지 받는다.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받으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중견 기업 수준까지는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보도를 했어요. 이게 보도자를 한 번만 뒤집어 보면 이게 얼마나 그 숫자 노름이고 장난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랬을까라는 게 있었는데 정말 또 다행스럽게도 우리 YTN에서 취재앤 팩트라는 뉴스로 해서 GP 근무 소위 4년 후 급여 5천만 원인데 이런다고 초급 간부 지원율 높아질까 뭐 이런 걸로 해서 사실 굉장히 이게 실제 초급 간부들의 생각이거든요. 야, 그거 4년 뒤에 중견기업 수준 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군대에 인력 없는데 이거 올 것 같아? 아, 윗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몰라. 뭘 몰라.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정말 너무 잘 실어주셨고 다음 25일 날은 직강 끝 정신전력 강조하는 군 초급 간부 사기는 이것도 정말 너무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정신전력 강조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아니 초급 간부들은 지금 처우가 열악해가지고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얘들 보고 정신전력 강조하라고 막 하면 이건 정말 가스라이팅 같은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누군가는 이건 한번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저는 우리 YTN 그 국방부 출입하는 김은경 기자가 아 이거를 정말 초급 간부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 이거를 보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보다도 어떤 뭐 정책이나 이런 거를 발표했을 때 진짜 그 정책의 수혜가 되는 당사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이렇게 공감해 주는 기사들 그리고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군에서 발표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오히려 허탈감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이번에 YTN에서 다른 데 사실 이런 기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요. 다른 데 그냥 국방부 보도자료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재생산하는 기사였는데 YTN은 하여튼 12월 11일하고 12월 25일 두 번 그런 기사를 이렇게 보도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초급 간부 부분은 저희가 항상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사안이고 지금 군의 어떤 초급 간부의 양성 시스템이 무너지는 데 대한 걱정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게 시급하다는 문제라는 건 알고 있고 해서요. 말씀 뭐 고맙게도 격려의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저 해당 부서랑 공유하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최종 심사 결과까지 YTN에서는 속전속결 졸속으로 강행하는 심사 과정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11월 29일 승인 보류 이후 한 달여 기간 중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관련 보도의 후속 보도가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YTN은 12월 8일과 9일에 단독 보도를 통해서 김홍일 후보자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BBK 면죄부 논란 김홍일, MB 취임 2달 뒤 중립수사 훈장이란 제목의 보도에서 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사건 수사했던 김홍일 후보자가 대선 관련 수사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후속 보도가 주춤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YTN 최재 주주 승인 변경권 관련 핵심적인 이슈를 다룬 보도는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12월 1일 이광현 앵커 리포트에서 이동관 사태로 1인 방통위 또 개점 휴업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서 방통위가 당면한 문제점을 언급하긴 했지만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룬 보도는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저희 매각이 단순히 저희가 당사자여서가 아니라 이 사안이 갖는 공익적 측면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특히 저희의 일반적인 보도 양태상 그 정부 쪽에 발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듣는 코너를 그때 마련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무언가 결과가 나올 때마다 당연히 저희도 관심 갖고 충분히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그 자체 취재력보다 정부 발표에 의존하는 한국 언론의 문제점이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YTN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 리야드의 3분의 2 득표를 저지하고 2차 투표에서 역전승을 노린다는 정부의 희망사항을 YTN도 앵무새처럼 그대로 전달하기만 했을 뿐 이런 전망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차 투표에서 119표 대 29표라는 큰 표 차이로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뒤에도 사우디의 오일머니에 밀렸다는 정부의 핑계만 전했을 뿐 한국 정부의 전망이 왜 빗나갔는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승리 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분석 보도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한 신문은 한국은 실패하고 사우디는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한 기사에서 사우디 외교 장관이 엑스포 유치 성공 뒤에 연 기자회견에서 파트너들의 이야기를 듣고 엑스포에서 뭘 기대하는지 이해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 집중했다고 한 발언을 소개했고, 사우디의 엑스포 투자 유치 캠페인을 분석한 미국 매체 폴리티코가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에 투자 기회를 제시한 것을 득표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고 전했으며, 사우디가 이전에는 관계가 없던 나라들과 투자를 논의하고 외교 관계를 만든 것에 주목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도 담았습니다. 이에 비해 YTN이 정부와 재계의 유치를 위한 활동과 장밋빛 전망은 지나칠 정도로 소개했으면서 페인을 분석하는 기사를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은 보도 전문 채널로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로벌 취재 역량을 좀 키우도록 투자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보도 전문 채널로 YTN이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핵심 정보에 접근이 좀 차단된 상태에서 저희 주요 취재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뭐 쪼박핑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뭐 숫자는 안 막았습니다만 뭐 여러 다른 경로에서 듣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누구도 그 부분을 이제 공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좀 불가피하게 추정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결과론적으로 왜 그럼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나 분석이 좀 부족했다라는 면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직접 아주 디테일한 그 외교전에 그 시시각각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하기는 힘들더라도 적어도 외신이나 아니면 뭐 국내에서 나오는 좀 간헐적으로 나오는 다른 의견들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비중을 늘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분명히 갖고 있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두 차례 연속으로 계속 그 해경 예산이 부족해서 함정이 이렇게 순찰하는 횟수도 줄여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출장비도 줄였다는 그 보도가 연속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보도의 그 포인트가 그 해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소연이 되는데 우리 군대에서 배식 잘못하면은 그 배식 잘못하는 사람이 많이 혼이 나는데 알고 보면 배식 잘못하는 원인은 그 배식을 물론 뭐 불공평히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뒷배경에 보면 뭐 나오던 쌀이 뭐 제대로 배식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 부분은 행정부나 국회가 분명히 근본적인 잘못을 제공한 것인데 굉장히 피상적으로 약간 머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계속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해경이 이렇게 함정을 가지고 순찰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이 예산이 줄어가지고 뭐 행정구역 두 군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뭐 순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출장비도 막 줄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는가, 이 행정부에 있는 건가, 뭐 국회에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문가를 좀 동원해서 분석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일단은 경찰 쪽에서 수뇌부 쪽에서 예산 부족 사태를 미봉책으로 자꾸 다른 편법으로 메꾸려다 보니까 지금 초과 근무 수당을 줄이고 아니면 순찰을 줄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그걸 또 저희 기준으로는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제 변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파생이 돼서 저희가 제 기억에 경찰부터 해가지고 꽤 많이 저희가 리포트를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예산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일정 부분 반영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취재팀이랑 공유하고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향후에도 좀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돼 나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끝나지 않은 이야기 연속 보도 관심 있게 잘 봤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의미 있다고 보는 포인트는 보통 이맘때만 되면 한 해 동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들을 종합 정리해서 단순히 전달하기 마련인데 이번 보도 시리즈는 그 제목이 나타내듯이 아직 일단락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라든지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건들 위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이게 논의가 잘 진전되고 있는 건지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촉구하는 한 단계 더 진전된 주제 선정과 보도의 전개가 아니었나 싶어서 긍정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상암동 비디오라는 컨텐츠에 대한 의견인데요. 30년 동안 YTN이 축적하신 보도 화면들을 토대로 해서 최근 20-30년 전에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와 소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때의 단상들, 단면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2분 내외의 분량이고요. 또 추억을 자극하는 음악이라든지 옛날 PC 통신에 쓰던 글자체 그리고 화면 곳곳에 위트 있게 삽입되는 그런 자막들이 어우러져서 시청자들에게 상당한 몰입도와 재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YTN이 보도 채널이다 보니까 줄줄이 이어지는 그런 딱딱한 보도들 가운데서 어떤 오아시스 같은 청량감 같은 느낌도 주어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90년대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든지 그때 당시 이웃 돕기 모습들, 뭐 국산품 애용 운동 관련 뉴스들, 휴대폰 외관 스티커로 튜닝하고 머리 염색 유행하던 시절 요거 재밌게 편집해서 내보내주셨는데 저도 재밌게 집에서 보다가 저땐 저랬지 그 시절을 경험을 했으니까요. 재밌게 보다가 근데 저게 언제지? 저게 언제였지? 를 딱 떠올렸는데 정보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자막으로라도 이게 언제적 보도인지 조그맣게라도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컨텐츠가 지금보다 저는 조금 더 빈번하게 삽입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지금 편성 횟수가 좀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더 잦게 편성할 수 있는데 제약 요소들이 제한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암동 비디오는 이제 영상 편집부에서 자체적으로 아이템을 선정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제 기억에 한 1년 정도 한 것 같은데 토요일에만 지금 5회 방송이 되고 있고요. 기본으로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은 아카이브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뭐 공중파 역사가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데 비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또 내부에서도 호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말씀하셨던 자막 부분은 제작진한테 얘기해서 짧게라도 삽입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 YTN 시청자위원회 12월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고두입니다. 2023년이 저물고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빕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산업인 음악, 드라마, 영화, 영상 등이 일명 K-컨텐츠 또는 K-컬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나우는 재외동포들로 구성된 해외 리포터들이 직접 현장감 있는 해외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열광하고 함께 즐기고자 하는 외국인들과 재외동포들의 다양한 활동을 생동감 넘치는 리포터들의 목소리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과테말라에서 진행된 중남미 대한민국 예술제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되면서 과테말라인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들의 함께 참여하는 열띤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제에 앞서 우리에게 익숙한 대중가요에 맞춰 커버 댄스를 하는 장면은 이제 낯선 모습이 아닐 텐데요. K-팝이나 K-드라마뿐만 아니라 태권도와 한복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이르기까지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한국인으로서 매우 자부심이 느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전체 한인 인구가 5천 명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미국의 아칸소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외동포 활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재외동포 소상공인을 주축으로 설립된 비영리 장학재단이 소방관이나 경찰관,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하고 한국전 참전 용사를 위한 봉사나 한인 입양인 지원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활동이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재외동포와 한국 문화에도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재외동포 사회와 현지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선순환되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K-컬처의 힘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이어졌는데요. K-드라마 열풍의 비결에 대해 학술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활동도 알 수 있었습니다. K-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신선한 소재를 담아내는 것, 가족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 등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는 K-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대표 OTT에서 누적 시청시간 상위 100위 중에 우리나라의 콘텐츠 14개가 순위권에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힘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한국 고유의 특색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글로벌 코리안 코너에서는 한국과 튀르키예 합창단의 초대 지휘자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한인 지휘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과 합창으로 한국과 튀르키예의 화합을 꿈꾸고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자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K-컬처는 전 세계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도 이러한 영향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소식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그리고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